옛날 아주 먼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봉덕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봉덕이는 여기저기 유람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나는 금강산에 꼭 가고 말 테야. 그 중에서도 금강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멀고 먼 금강산에 가겠다니.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한 푼 두 푼 모아 장가나 가지. 사람들은 금강산에 가겠다는 봉덕이를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봉덕이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덕이가 푼푼히 모은 돈이 어느새 금강산 구경을 갈 만큼이나 되었어요. 봉덕이는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지요.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드디어 밟아보게 되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봉덕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무척 가벼웠지요.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봉덕이는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아, 이곳이 바로 금강산이로구나. 금강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봉덕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금강산에 오르기로 했지요. 밤이 깊자 방에는 스님 한 명이 더 묵게 되었어요. 하지만 봉덕이는 너무 피곤했던 터라 스님과 말 한마디 못 나누고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지요. 그런데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밖이 왁자지껄한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니놈이 우리 주인 어른의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놔!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봉덕이를 윽박질렀어요. 바로 옆방에서 묵고 있던 양반의 하인이었지요. 무슨 소리요?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 그럼 저 스님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냐? 잔말 말고 어서 네 보찜을 풀어보자. 줬소. 그런데 그만 봉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보찜 속에서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이럴 줄 알았다. 금방 들통날리를 잡아떼려 하다니. 너도 참 어리석구나. 봉덕이는 눈앞이 아찔했지요. 그 순간 봉덕이는 옆에서 잠을 잤던 스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줄곧 함께 있던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하인은 봉덕이를 밧줄로 꽁꽁 묶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어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반은 봉덕이를 힐끔 보고는 말했지요. 감히 남의 돈에 손을 대다니. 당장 이놈을 관아로 끌고 가자. 아무 죄도 없이 관아로 끌려가게 된 봉덕이는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게다가 그토록 그리던 금강산을 눈앞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관아로 끌려가던 봉덕이는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금강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반에게 대뜸 말했지요. 양반나리, 저는 금강산을 보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참 딱한 사람이군. 곧 옥에 갇힐 처지인데 금강산 타령이라니.
그런데 양반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선뜻 그러라고 허락했지 뭐예요. 양반은 금강산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준다는 신기한 거울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봉덕이가 정말로 범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드디어 봉덕이는 꿈에 그리던 금강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물론 양반의 하인과 함께 말이에요. 금강산에 오른 봉덕이는 아주 신이 났답니다. 자, 이곳으로 한번 가보세. 하인이 봉덕이를 거울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울바위 앞에 선 봉덕이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바위 안의 사람이 봉덕이가 눈을 끔뻑거리면 똑같이 눈을 끔뻑거리고 얼굴을 찡그리면 똑같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참 이상하네.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흉내내고 있잖아. 봉덕이는 거울바위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봉덕이 자신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바위가 있다니! 봉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바위가 너무나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게 분명해. 이 사실을 주인 어른께 얼른 알려야겠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스님이 거울바위 앞으로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젯밤 주막에서 함께 묵었던 스님이었지요. 스님! 스님! 봉덕이는 반갑게 아는 척을 했어요. 스님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딴청을 부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바위가 참 크기도 하구나. 크기만 할 뿐인가요?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도 비춰준다니까요. 봉덕이는 마냥 신기한 듯 말했지요. 스님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울바위 앞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위에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를 놀리려는 거요? 어떻게 바위에 사람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오? 스님이 투덜투덜 말했어요. 어라,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스님 옆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스님의 모습이 거울바위에 비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자신의 모습도 거울바위에 비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하인이 밧줄을 꺼내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나를 관하로 끌고 가려나 보군.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다 했으니 자신을 관하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인이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인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봉덕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지요. 네가 스님이라고?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하인이 스님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스님이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주는 거울바위란 말이다. 그러니 검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거울바위에 비칠 리가 없지. 스님은 그만 고개를 떨어뜨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도둑이 스님처럼 꾸미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였지요. 양반의 돈도 그 가짜 스님이 훔쳐다가 봉덕이의 보찜에 넣어두었던 거래요. 물론 아침 일찍 봉덕이의 보찜까지 들고 달아날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거울바위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지요. 이후 거울바위를 보려고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대요. 그런데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거울바위 앞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머뭇머뭇 서성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사내 거지와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두 거지는 윗마을 아랫마을에 살면서 동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어요. 우리 동냥질은 그만두고 함께 품이라도 팔면서 삽시다. 네, 그래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거지 노릇을 그만두었어요. 얼마 지나 예쁜 딸을 낳았지요. 부부는 기뻤지만 가난한 살림에 아기 키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지요. 하루는 일거리를 찾아 나선 사내 거지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흐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지 노릇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해 살아가려는 이 부부를 돕기로 했어요. 날마다 정성을 다해 은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어요. 은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아이를 은장아기라고 불렀지요. 은장아기가 2살이 되자 여자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아이를 키워주었어요. 하지만 큰딸에게처럼 정성을 다하지는 못했지요. 은그릇 대신 놋그릇에 죽을 담아 먹였어요. 놋그릇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둘째 딸은 놋장아기라 불렀어요. 몇 해 지나 셋째 딸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의 배에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나무 바가지에 죽을 담아 주었어요. 셋째 딸은 나무 바가지에 담긴 죽을 먹여 키웠다고 가문장아기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어렵던 살림도 점점 나아졌어요. 부부는 논밭도 사고 기와집도 샀지요. 그러자 지난날의 어려움은 모두 잊고 거들먹거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부부는 다 큰 처녀가 된 세 딸을 불러 앉혔어요. 은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아버지가 넌지시 묻자 큰딸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어요.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우리 큰딸 기특하구나. 기분이 좋아진 부부는 둘째 놋장아기에게 물었어요.
우리 노짱아기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그리고 아버지 덕에 이리 잘 살지요. 노짱아기도 부부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어요. 부부는 마지막으로 막내 가문짱아기에게 물었지요. 가문짱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하늘 땅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배에 그어진 금 때문에 잘 살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괘씸해서 소리쳤어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길로 가문짱아기는 옷가지와 식량을 암소 등에 싣고 집을 떠나야 했어요. 부부는 막상 가문짱아기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지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옆에 있는 큰딸 은짱아기에게 일렀어요. 막내를 불러 찬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은장아기는 가문짱아기를 다시 부르면 부모님 마음이 변할까봐 잠시 머뭇거렸어요. 세 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착한 가문짱아기에게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물려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어서 나가보래도! 부모님이 보채자 은장아기는 대문 밖으로 나가 큰 돌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말했지요. 가문짱아기야, 빨리 가. 아버지가 널 때리려고 나오신다. 가문짱아기는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는 소리쳤어요. 큰언니, 그 돌 위에서 내려오거든 지네가 되어 잘 사세요. 은장아기는 콧방귀를 끼며 돌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눈 깜짝할 새에 지네로 변해버렸어요.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은장아기도 가문짱아기도 돌아오지 않자 노짱아기를 불러 말했어요. 노짱아기야, 어서 가서 가문짱아기를 데려오너라. 노짱아기도 가문짱아기를 시샘했어요. 그래서 두엄 위에 올라가 거짓으로 꾸며 말했어요. 예! 어서 도망쳐! 어머니가 널 때리려고 쫓아오신다. 둘째 언니, 그 두엄 위에서 내려오거든 버섯이 되어 잘 사세요. 노짱아기도 두엄 위에서 내려오자 버섯으로 변해버렸지요. 부부는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대문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쫓겨난 가문짱아기는 암소를 타고 한나절을 꼬박 갔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외딴 집을 찾아갔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어쩌겠소.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 잘 방이 없다오. 부엌이라도 괜찮으니 밤 이슬만 피하게 해주세요. 영감, 그렇게 합시다. 이 밤에 어딜 가겠어요? 어서 들어오구려. 할머니는 이부자리를 내와 부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얼마 뒤 마당에서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 가문짱아기가 내다보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 큰아들이 말을 캐가지고 돌아왔다오. 자식들이 캐온 말을 장인에다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살지. 큰아들은 부엌을 힐끔 들여다보더니 버럭 화를 냈어요. 도둑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재워주면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와 가문짱아기를 보고는 투덜댔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막내 아들은 가문장 아기를 상냥하게 대했어요. 이 집 식구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 때마다 말을 삶아 먹었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삶은 마에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낼름 먹어 치웠어요. 그런데 막내는 두 형들과 달랐어요. 살이 통통한 가운데 토막을 부모님 그릇에 올리고 자신은 꼬리 부분만 먹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하룻밤 재워주는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는데 도무지 드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큰아들과 둘째에게도 쌀밥을 주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막내 아들만은 고마워하며 쌀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제야 형들은 저도 먹겠다고 난리를 쳤지요.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부엌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웠어요. 눈치를 챈 할머니는 새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 와 말했어요. 아가씨가 무서워 잠을 못 자는 모양이다. 누가 가서 말동무나 해주렴. 두 형은 귀찮아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어요. 그때 막내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막내는 밤늦도록 가문장 아기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착한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막내도 가문장 아기가 좋았어요. 가문장 아기와 막내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여보, 말을 어떻게 캐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한 지 얼마 뒤 가문장 아기가 막내를 졸랐어요. 막내는 먼저 큰아들이 말을 캔 구덩이에 가문장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구덩이에는 지네와 뱀이 우글거렸지요. 막내 아들이 말을 캐낸 구덩이에 가보니 황금이 그득그득했어요. 막내 아들과 가문장 아기는 황금을 내다 팔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살림이 피자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간대없고 장님이 되어 다시 알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요. 가문장 아기는 몇 날 며칠 밤을 울며 지냈어요. 보다 못해 막내 아들이 말했지요. 여보,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풉시다. 소문이 나면 당신 부모님들도 찾아오실 게 아니오. 하지만 잔치 내내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잔치 마지막 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 멀리서 늙은 장님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찾아왔지요. 가문장 아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갔어요. 그러나 어찌나 초라한 모습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지 부부가 배불리 먹고 나자 가문장 아기가 찬찬히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난 이야기나 한 자락 들려주세요. 부부는 거지로 만나 결혼한 이야기며 은장아기, 노장아기, 가문장아기, 세 딸을 낳은 이야기, 막내딸 가문장아기를 내쫓은 이야기까지 풀어놓았어요. 그제야 가문장아기는 거지 부부를 와락 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로 가문장아기랍니다. 뭐라? 네가 가문장아기라고? 어디 한번 보자. 내 딸 어디 한번 봐. 거지 부부가 소리소리치며 가문장 아기를 보는 순간
어두웠던 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게 가문짱 아기는 다시 부모님을 만나 정성껏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뱀을 삼킨 나무꾼. 옛날 한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일어난 나무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그날도 나무꾼은 쿵쿵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햇볕은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 내리쬐고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지요. 아유, 더워. 봄 날씨가 왜 이리 덥지? 나무꾼은 나무 아래 앉아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목이 마르지 뭐예요? 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딱 좋겠다. 나무꾼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땅이 축축한 곳이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이 나오겠구나. 나무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겼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장끼 한 마리가 날개를 들썩대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하, 별일이 다 있네. 나무꾼은 목마른 것도 잠시 잊고 몰래 지켜보다가 장끼가 사라진 다음 그 자리로 가보았어요. 아이, 녀석, 꽁지 깃털을 떨어뜨렸네. 나무꾼은 장기에 꽁지 깃털을 만지작거리다가 등 뒤에 쓱 꽂아두었어요. 그러고는 물을 찾아 다시 길을 가려는데 글쎄 바로 거기에 샘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야 살겠다. 나무꾼은 퐁퐁 솟는 맑은 샘물을 보고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들이키다 말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지요. 무언가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것이, 그러니까 뱀처럼 생긴 것이 물에 어른거린다 싶더니 목 뒤로 쓱 지나가지 뭐예요. 꼭 입으로 들어가 꿀꺽 삼킨 것만 같았지요. 아이고, 이게 뭐야? 내가 뱀을 삼켰나봐. 뱀을 삼킨 거야. 이를 어째? 이제 난 죽었어. 죽은 목숨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늘이 내게 벌을 내리시나? 살아있는 뱀을 삼키다니. 복도 칠 일이 없지. 어느덧 하늘은 점점 주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앉아 죽을 수는 없지.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나무꾼은 비척비척하면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속도 울렁울렁했지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딱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속이 계속 메스꺼려서 당최 뭘 먹을 수도 없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거기다 눈까지 희미하니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 대체 자네 어디가 아픈 거야? 걱정이 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사실은 내가 숲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뱀을 삼켰지 뭔가. 나무꾼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무꾼이 뱀을 삼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어요. 자네, 나무꾼 이야기 들었나? 들었지? 뱀을 삼켰다면서? 독이 몸에 퍼지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좀 이상하기는 해. 벌써 며칠째 시름시름 앓고만 있으니 독이 퍼졌으면 벌써 퍼졌을 텐데 말이야. 마침 한 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 집 사람들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노인은 그 길로 나무꾼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물을 마시다 뱀까지 삼켰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때 그 장기의 꽁지기 털은 어찌했습니까? 장기의 꽁지기 털이라고요? 아, 그거요? 등 뒤에 꽂아 누웠는데 뱀을 먹고 나서 그 뒤로 어찌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뭔가 짐작되는 게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뱃속에 든 뱀을 꺼내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물을 마셨다는 그 셈으로 함께 갑시다. 어서 앞장서십시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만... 나무꾼은 말을 하다 말고 울먹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샘 근처에는 장기에 꽁지 깃털이 떨어져 있었어요. 노인은 나무꾼 몰래 깃털을 슬쩍 손에 쥐었지요. 뱀을 토해내려면 다시 물을 마셔야 해요. 배에 물이 꽉 차야 뱀이 헤엄을 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어서 물을 마셔요. 어서! 노인의 말에 나무꾼은 그날처럼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어요. 눈앞이 가물가물해지도록 말이에요. 물을 더 마셔요. 더 많이. 자, 이제 뱀이 나옵니다. 어서 힘껏 토해보십시오. 그 틈에 노인은 장기의 꽁지 깃털을 샘에 슬며시 띄었어요. 뱀처럼 길쭉한 깃털은 물에 떠서 둥실둥실 흘러갔지요. 나왔어요, 나왔어. 저기 뱀이 가고 있어요. 장기의 깃털은 물에 둥둥 떠서 점점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두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만세! 만세! 난 이제 살았다! 나무꾼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치고 노인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무꾼은 끝내 알지 못했대요. 정말로 뱀을 삼켰다가 토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툭툭 털어냈다는 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지성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지성이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힘없는 짐승들도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씨 착한 지성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데 아이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궁금해서 다가가자 아이들이 새끼뱀 한 마리를 돌로 치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은 새끼뱀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지성이는 살려달라는 듯 쳐다보는 새끼뱀이 불쌍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뱀도 생명이 있는데 가엾지도 않니?
이까짓 뱀이 뭐가 가여워? 뱀은 징그럽고 사람도 물잖아. 이런 건 보이는 대로 없애버려야 해. 아이들이 손에 쥔 돌로 다시 새끼뱀을 내리치려고 했어요. 지성이는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자. 나한테 산에 가서 먹으려고 싸온 인절미가 있는데 이 뱀이랑 바꾸자. 뭐? 인절미? 인절미랑 뱀이랑 바꾸자고? 아이들은 인절미라는 말에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좋아! 이 뱀 너 가져라! 약속대로 지성이는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들은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인절미를 먹으며 다른 데로 몰려갔지요. 지성이는 죽어가는 새끼뱀을 조심스레 안고 산을 올라갔어요. 양지 바른 곳에 새끼뱀을 내려놓고는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지요. 여기에 집을 만들어줄게. 새끼뱀이 또아리를 틀고 쉴 수 있도록 정성스레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내가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먹을 걸 갖다 줄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새끼뱀이 지성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몸이 나으면 혼자서도 먹을 걸 잘 구걸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여기를 떠나면 안 돼. 네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 새끼뱀은 고마운 마음에 우물쭈물 대답도 못했어요. 지성이는 산을 오를 때마다 새끼뱀에게 개구리며 지렁이이며 메뚜기를 잡아다 주었어요. 지성이의 보살핌으로 새끼뱀은 곧 나았지요. 이제 지성이와 뱀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지성이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새끼뱀도 몸뚱이가 팔뚝만한 어미뱀이 되었지요. 장가갈 나이가 된 지성이는 건넌마을 김초씨댁 딸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혼례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지성이는 뱀을 찾아가 말했어요. 건넌마을 김초씨댁 딸에 장가가게 되었단다. 장가들면 자주 찾아오지 못할 거야. 몸 조심하거라.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김초씨 딸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절대로 김초씨 딸과 결혼하면 안 돼. 뱀이 한사코 말렸지만 지성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뱀이 서운해서 투정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드디어 혼례식 날이 밝았어요. 지성이가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웬일이야? 여기까지? 지성아, 정말 김초씨 딸과 꼭 결혼해야겠니? 너 자꾸 왜 그래? 내가 장가가면 널 아주 잊을까봐 그러니? 날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런 게 아니야. 그 아가씨와 결혼하면 네 목숨이 위험해. 나중엔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쓸데없는 말 하려거든 어서 돌아가. 그래,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믿지 않을 거야. 대신 부탁 하나 할게. 김조씨 딸과 결혼하려거든 날 데려가줘. 뱀이 하도 간절히 말하는 바람에 지성이는 옷 속에 뱀을 숨겨 김초식 댁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 뱀은 슬그머니 지성이의 옷 속에서 빠져나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낼 방문 위에 숨었지요. 드디어 혼례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성이는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어요.
지성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신부가 커다란 지네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네가 놀란 지성이를 덮치려는데 방문 위에 숨어있던 뱀이 몸을 날려 지네의 목을 물었어요. 지네는 심하게 몸을 꿈틀거리더니 방바닥에 축 늘어졌지요. 정신을 차린 지성이가 뱀에게 말했어요.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지네 밥이 될 뻔했구나. 고맙다는 인사는 내가 해야지. 내 목숨을 구해주고 10년이나 돌봐준 네 은혜를 오늘에야 갚게 되었어. 그런데 이 지네는 뭐고 왜 날 잡아먹으려고 한 거지? 이놈은 김초씨 딸을 잡아먹고 딸로 둔갑한 거야. 지네가 사람을 100명 잡아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단다. 김초씨 딸이 99명째였고 네가 마지막 100명째였지. 잠시 뒤 이 소식을 듣고 김초씨와 부인이 달려왔어요. 흉측한 지네를 보자 부인은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쩔꼬. 김초씨는 쓰러진 부인 옆에서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어요. 지성이와 뱀은 무거운 마음으로 김초씨 댁을 나왔어요. 뱀아,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부모님도 네가 날 살려준 걸 아시면 허락하실 거야. 말이라도 고마워. 이제 내게 은혜를 갚았으니 나도 내 갈 길을 가야지. 난 지리산 중턱에 있는 연못으로 들어갈 거야. 그곳에서 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성아,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못으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렴. 내 이름은 감천이란다. 언제든 기쁘게 널 맞이할게. 용이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에 지성이는 더는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감천이는 지성이와 헤어져 지리산 연못으로 갔어요. 얼마 뒤 지성이는 다시 장가를 들었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어요. 이 선비는 마음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선비는 술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 선비에게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터라 선비는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지요. 딸은 공주처럼 예쁘고 예의도 발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인을 맺자는 청이 들어왔지요. 그러나 선비는 대릴사위를 들여서 딸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신랑감을 구하여 우리 부부가 의지를 하며 살아야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어느 날 선비는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오늘 선을 볼 때가 세 군데지? 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리라 마음먹었지요. 선비는 첫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큰 부자였어요. 신랑감의 아버지는 술상부터 차려오게 했어요. 자, 우선 한 잔 드시지요. 선비는 술을 좋아했으므로 상대방이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어요. 술에 취하자 선비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는 잘나지는 못했으나 따님을 고생시키지는 않을 것이요. 아이, 그럼요. 큰 부자이신데요, 뭘. 선비는 신랑감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지요. 한참 길을 걷다가 생각해보니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가벼웠음을 깨달았어요. 아차! 신랑감 셋을 모두 보고 나서 혼인 날짜를 정할 것을. 선비는 두 번째 선을 보기로 한 집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돈 될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주한상 좀 내오너라. 사돈 될 사람이 안에 대고 외쳤어요. 그러자 곧 술상이 차려져 나왔어요.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금세 눈이 번쩍 띄었지요. 우리 아들은 잘나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많이 닦았습니다. 내년에는 과거를 보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똑똑해서 반드시 과거에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사돈 될 사람과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립시다.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집과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술에 취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지요. 선비는 두 번째 집을 나서다가 문득 생각했지요. 아차! 내가 두 군데의 혼인 약속을 맺고 말았구나. 그놈의 술 때문에 깜빡 잊었어. 그러나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한 집 선볼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 집은 첫 번째 집처럼 큰 부자도 아니고 두 번째 집처럼 벼슬이 높은 집도 아니었지요. 밥이나 굶지 않고 사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돈 될 사람은 선비를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감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신랑감인 총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장에 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노인을 건져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선비는 신랑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총각이 선비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어요. 제가 사온 술 한 잔 드시고 가셔야지요.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총각은 밖으로 나가서 술상을 차려왔어요. 세 번째 집에 와서 한참 기다리는 동안에 술이 깼는지라 술맛이 꿀맛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제 자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돈 될 사람이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선비는 술에 취해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마음에 쏙 듭니다.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리지요. 선비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돈 될 사람과 건커니 잣거니 하며 술을 마셨지요. 그 집을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선비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도 용케 집을 찾아왔어요. 아내가 달려나와서 선비를 부축했지요.
아유, 또 술을 잔뜩 마셨군요. 그래? 아주 기분 좋게 마셨소? 신랑감은 어떻습니까? 모두 마음에 들어. 셋 다 아주 잘나고 똑똑해. 그래서요? 그래서 셋 다 혼인 날짜를 정해주었지. 어머, 우리 딸 아이를 새 총각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어이쿠,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세 군데를 모두 혼처로 정해버렸네? 선비는 술이 확 깨었지요.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거 야단났군. 그날 저녁 때부터 선비는 끙끙 앓아 누웠어요. 세 군데의 혼처를 정해버렸으니 한날 한시에 신랑 세 사람이 몰려올 것이지요. 세 군데에 정해놓은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선비는 병이 났어요. 입에는 물 한 모금도 되지 않았지요.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꼬. 그때 딸이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세 군데의 제 혼처를 정한 것 때문에 병이 나셨지요? 그래, 참 잘하셨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신랑들 사람 3명이 우리 집에 몰려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신랑 1명을 고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이 잘 되겠니? 네, 그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서 흰죽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선비는 딸이 쑤어다 주는 흰죽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어요. 마침내 혼인 날짜가 되었어요. 신랑 3명이 한날 한시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담? 신부 하나에 신랑 3명이 혼인하는 것은 처음 보네. 망측스러워라.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빙 둘러싸고 서서 입방아를 찧었지요. 이윽고 신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어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들 사람을 3분이나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 3분과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더러 한 분을 고르라고 3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3분께서는 각자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각 3사람은 신부가 하도 예뻐서 그냥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각 나서서 한껏 제 자랑을 하여 신부를 차지하려고 했지요. 첫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집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제가 장가를 들면 그 엄청난 재산의 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각이 이어서 말했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과거 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과거를 볼 것인데 장원급제는 따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총각도 이어서 말했지요. 저는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만 제 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은 느닷없이 저고리를 벗었어요. 그러자 울퉁불퉁한 알통이 드러나 보였어요. 총각은 선비 앞으로 가더니 큰 절을 올렸지요. 장인어른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곧 신부에게 달려가 등을 들이대었어요. 여보, 어피시오. 신부는 세 번째 총각의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팔을 벌렸어요. 총각이 신부를 얻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요. 장인어른,
저는 신부를 이렇게 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총각과 두 번째 총각은 기가 질려서 슬그머니 신부의 집을 빠져나갔어요. 어느새 술을 마셨는지 선비는 기분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우리 딸이 사위 하나는 잘 골랐습니다. 그까짓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벼슬을 얻었다가도 잃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부를 위하고 장인 장모를 잘 모시려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 총각과 딸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